소개받은 대로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가지급금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급금의 개념과 정의인데요. 가지급금이란 그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가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가라는 글자는 가짜 이런 의미도 있고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아직 본 계정으로 정산받지 못한, 정리하지 못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여기 표현으로는 대표이사에게 나간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외부로 나갔겠죠. 그 나간 돈을 어떤 적정한 계정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사례를 보시면 개인 용도 자금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업무 관련돼서 선지급을 하셨거나 또 외부로 나갔는데 모든 외부로 나간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그 내역을 법정 증빙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은 자산 회계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산이라면 회계적으로는 용역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회사의 미래에 어떤 용역을 발생시키거나 현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처리를 하는데 사실 왜 가지급금은 이미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자산이냐? 세무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대표이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회사가 대여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세무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많은 페널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주요 발생 원인은 법인 전환 후 정산 미완료.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 운영과 다르게 좀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법인을 전환하다 보면 발생된 비용들이 적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해서 가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 생활비 용도로 법인 대표님께서 좀 자유롭게 어차피 내 회사고 내 돈이니까 자유롭게 쓰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적정한 법정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대표이사님한테 자금을 대여해 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실수 불가결하게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들은 사실 후에 보시겠지만 세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업무 관련 선지급하면서 우선 가지급금으로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기말에 남아있다면 사실은 이게 기말 재무제표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고 이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산이 가능한 계정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애매한 부분, 어떤 투자를 받거나 어떤 거래의 대가로 사실 리베이트 비용을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증빙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많은 경우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런 부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적인 페널티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투자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리베이트 비용으로 일정 부분을 드렸다. 하시면 그건 처리할 수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급금으로 달아놓고 계속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썼다. 그러면 사실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인적사항을 다 정리를 해서 그 사람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적정한 법정 증빙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용역을 받았는데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 이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가지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지급금이 생긴 상황에서 세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세무적 이슈로는 두 가지입니다. 인정이자하고 지급이자 송금물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뭐 상속 증여나 법인의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때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인해서 어떤 공제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이 두 가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인정이자라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대여금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받은 걸로 치고 회사의 입금으로 보아서 세금을 가산하겠다는 거죠. 관련 근거는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랑 회사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는 어떤 대여금을 주게 되면 대여를 해주게 되면 적정한 이자를 받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의 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나가겠죠. 이것은 회사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차입금 적소에 대해서 지급이자를 이거는 송금이지만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나간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것은 회사가 돈을 빌려가지고 대표이사한테 돈을 다시 꺼준 거다. 이렇게 세무적으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송금물산입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을 적용해서 법인세가 가산이 되게 됩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한테 어떤 자금을 그러니까 거꾸로 줬을 때 가수금이라고 하고요.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거라고 보는 금액인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은행에 제3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이 있으면 이제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자가 나가는데 그 비용은 사실 너희가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일으킨 게 아니고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차입을 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그 이자만큼은 또 이거는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페널티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급이자가 있으면 지급이자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 송금을 불산입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대표이사한테 빌려줬으니 그 부분은 적정이자를 받아라. 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요거는 아까 그 규정을 좀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고요. 금전 그 밖에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이나 또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래서 또 실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정이자를 받을 때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되느냐가 있는데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4.6%, 4.6%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10%의 자금을 빌렸다. 그럼 10%로 너희가 대표이사한테 받아라. 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한 경우 선택을 해서 당좌 대월 이자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실에는 당좌 대월 이자율은 4.6%인데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라라는 거고 안 받았다고 해도 그 받은 걸로 치고 대표이사한테는 또 그것도 소득 처분을 해서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죠. 그래서 그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가지금 적수라고 하는데요. 연말에 예를 들면 금액이 있던 금액의 4.6%. 사실은 4.6%가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적용을 하고요. 차입금 이자율을 원래는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4.6%를 찬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차입금은 2%밖에 적용을 안 쓰고 있다. 내가 외부에서 저리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걸 적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적용한 거는 쉽게 바꾸지는 못하고요. 2025년 현재 당좌대출 이자율은 4.6%입니다.
원천징수도 마찬가지로 아까 소득 처분을 한다고 그랬죠. 대표이사한테 소득을 이거는 네가 이자를 원래는 회사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는데 그거는 안 받았으면 너희가 대표이사가 이익이니까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그건 대표이사한테 그거는 소득이다라고 해서 소득 처분을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또 가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지입금 잔액이 1억 원이다. 그럼 뭐 보유기간 12개월이면 인정이자를 4.6% 해서 연간 이자는 460만 원. 원천징수액은 가끔세 원천징수 표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27.5%로 원천징수하면 그 부분도 회사가 징수해서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가지입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표이사한테는 원천징수하면서 그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고 법인세는 인정이자만큼 입금을 가산시켜서 또 거기만큼 더 내고 또 지급이자가 있으면 지급이자만큼은 송금물산입해서 또 법인세를 더 내고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혹시 좀 내용이 빠른가요, 전개가?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가지입금이 약 10억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차입금은 20억, 이자 비용은 5% 해서 연간 1억 원 이렇게 있는 경우에 가지입금은 10억이었기 때문에 가지입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4,6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은 1억에 이자 비용이 1억이 나갔죠. 그럼 1억을 전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가지입금 적수만큼 적수가 10억이기 때문에 적수만큼 5%를 적용해서 차입금이 20억이기 때문에 20억분의 10억 이자 비용은 1억분의 5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9,600만 원이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세금은 약 2천만 원이 증가를 하고요. 법인세는 이렇고 또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가 증가를 합니다. 뭐 가정은 일단 최고 세율로 했고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뭐 20.9%로 했습니다. 뭐 200억이 안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소득세도 약 2천만 원이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이자가 4,600만 원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가정한다면 2,200만 원 정도 개인에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액의 합계는 약 4,200만 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4,200만 원이 증가를 합니다. 가지입금이 10억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가 또 4대 보험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타 등등해서 현재 지금 다른 쪽에서 18%를 적용을 했는데요. 뭐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제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지입금 10억은 1년당 약 5,100만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받은 금액은 그만큼이 또 가지입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가지입금이 적수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입금 4,600만 원이 가산이 돼서 여기에 따른 또 인정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죠. 4,800만 원, 5,230만 원. 계속 누적적으로 적수가 복리의 계산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만약에 가지입금을 그대로 쌓아놨다. 그렇게 되면 가지입금은 14억 원, 15억 원, 약 15억 원이 되고요. 총 부담액은 약 6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가지입금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지입금이 있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관리를 좀 잘 안 한다는 데 인식을 주고 뭐 발생 경위나 회수 계획 어떻게 회수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물산의 경우에는 사실 가지입금이 이제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우선 따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사실은 가지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물산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데요. 증빙을 제대로 확보도 못해서 업무 관련성을 과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그냥 뭐 가산세를 맞고 아니면 만약에 이런 세무조사 조정을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를 맞고 이렇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정산 계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출장비다. 출장비에 그냥 뭐 현금으로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회계팀에서는 먼저 가지입금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증빙이나 갖고 오시면 그때 분계정 여비교통비로 이제 분계정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못했다, 귀찮아서 못했다. 그럴 때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 법정 증빙 서류를 확실하게 먼저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금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거기 때문에 거꾸로 대표이사가 회사에게 갚으면 됩니다. 회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걸 빼와서 갚으면 되는데요. 또 빼올 때는 어떻게 빼오는지에 대해서 또 세금이 또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오너 CEO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경영자이기도 하고, 만약에 지적재산권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재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의 거래처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치를 활용해서 회사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그 가지금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경영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급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회사한테 돈을 받아서 이 자금으로 가지금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상환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이게 경영자로서 받는지 주주로서 받는지 이 급여를 받는지 배당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세금을 잘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로 보여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 또는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다른 자산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갚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세금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주요 해결 방법은 급여나 상여 처리를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가지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개인 자산이 있다면 개인 자산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팔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양도세는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금을 만들어서 일단 가지금을 더 빨리 정리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배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급여와 배당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는 경영자로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고, 배당은 주주로서 내가 자금을 투입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은 급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로스업이라고 하죠. 그 10%를 가산된 금액을 그대로 이제 세액공제식으로 빼주기 때문에, 배당은 한번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것은 그대로 이제 소득세처럼 종합소득세를 같이 적용을 하더라도 배당세 공제를 통해서 더 좀 효율적입니다. 급여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금 규모에 따라서 급여를 할 건지 배당을 할 건지, 또 이런 현재 급여 상황이 어떤지, 또 배당은 하나도 안 받았다면 배당을 어느 정도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걸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자산 상환도 예를 들면 부동산, 현금,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거를 이제 처분해서 갚는 거 제일 좋은데, 거기에 따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당은 사실은 이제 배당에 대한 세액을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주주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내가 가족한테도 이제 받아가지고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키고 받았을 때 세액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서 만들어 봤는데요. 5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았다, 15억을 받는 경우에 이게 주주가 한 명, 두 명, 세 명. 왜냐하면 이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방법인데요. 주주가 3명일 경우가 제일 이제 분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그 구간에 세율 구간에 낮아지면 세액이 좀 줄어들겠고요. 내가 만약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다. 만약에 5억을 1년 동안 받을 거냐, 2년 동안 받을 거냐, 3년 동안 받을 거냐에 따라서 그것도 또한 과세표준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세율은 좀 낮아집니다. 물론 배당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최소 15.4%에서 제일 많을 때가 1%, 이 정도 금액이 작을 때 38%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급여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이긴 하지만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세율이 높아집니다. 네, 그거를 감안해서 급여나 배당을 적절히 배분해서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배당이나 급여나 사실은 똑같이 이제 4대 보험이 이제 가산이 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와 배당을 같은 금액을 놓고 이렇게 좀 배분을 좀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 색칠한 부분이 같은 1억 5천 정도를 받을 때 1억하고 5천만 원, 급여를 1억 받고 배당을 5천만 원 받을 때, 아니면 급여만 1억 5천을 받을 때, 배당만 1억 5천을 받을 때, 이렇게 한번 배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급여보다는 배당이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세액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요거는 세금이고요. 부담 세율로 보시자면 같은 1억 5천을 받더라도 전체 급여를 받는 것보다 배당을 받는 게 더 최적 구간은 사실은 이제 8천만 원, 7천만 원 요 중간 으로 분석이 됩니다. 요것은 현재 급여나 배당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회사로부터 돈을 인출하는 걸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